자, 통과제리의 투머치 부동산 오늘도 제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 가시고 그래서 법원을 찾는 세입자 이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깡통 전세 또 전세 사기 이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굳이 서울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최근에 집값이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던 경기도 지역의 여러 곳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통과제리 투머치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내 집이 전세사기를 당해서 또는 깡통 전세 상황에서 이제 법원을 찾게 된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된 사례들을 가지고 세입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경매가 네. 종류가 두 가지라고 들었어요. 네. 그 강제 경매, 임의 경매라고 하던데 강제 경매는 뭡니까?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강제 경매, 임의 경매는 이제 경매를 누가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제 경매는 주로 이제 세입자가 이제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법원에다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한 다음에 판결문을 받으면 그걸로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강제 이 경매라는 거는 이름과 달리 세입자가 자기가 직접 뭔가 이 행동을 취한 걸 강제 경매로 그렇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소송을 먼저 걸고. 그렇죠.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경매를 신청을 하면 이게 강제 경매. 예, 임의 경매. 임의 경매는 보통 이제 은행에서 경매를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이제 건전한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대해서. 근데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자를 제때 안 냈다든지, 그리고 만기가 지났는데 원금 상환을 안 했다든지, 그러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죠. 보통 은행들이 어느 정도 돼야지 경매를 넣습니까? 보통 은행은 뭐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자는 3개월 이상. 밀렸을 때, 그렇죠. 안 그리고 냈을 때. 원금은 이제 날짜가 보통 이제 매달 며칠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다든지 그러면은 은행에서 바로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그 대출을 뭐 이자를 안 낸 지 3개월 좀 넘었거나 또는 그 원금을 갚지 못한 지 한 달 이상 됐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임의 경매를 하겠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본인은 다 알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은행에서 또 그 전에 최고장도 보내고 미리 그러겠죠. 통지를 해요. 네. 예, 바로 넣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몇 번 더 이제 독촉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세입자분들이 네. 경매 통지서를 법원에서 받는다는 얘기는 네.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 별개로 그렇죠. 집주인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입자가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다른 대출 이자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매가 들어왔고 세입자는 그냥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사실은 좀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네. 상황에서 그야말로 좀 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 멘탈 붕괴 상황, 멘붕 상황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전혀 많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집주인이 예. 그런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은행에서 자기는 그냥 그 집에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가 출근을 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 이제 그 대문에 예. 딱지 같은 게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거죠. 경매 통지에 대한. 그걸 보고 이제 예. 아무래도 이제 충격이 크겠죠. 대부분 예. 사람들은. 또 더군다나 어린 자녀들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네. 부모가 그럴 수 있죠. 더 이제 충격이 크다는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어서요. 그럼 도대체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냉정하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좀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네. 반환보증보험 든 분들 같은 경우 네. 반환보증보험이 즉 이제 이걸 하고 있는 허그에서 직접 경매로 넘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허그 그러니까 도시주택보증공사죠. 네. 여기에서 보통 이제 세입자가 집을 얻어서 전세를 들어갈 때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요즘은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전세 반환 보증을 든 세입자들은 경매가 들어왔거나 또는 자기가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은 근데 이제 임차인이 개인이 경매를 넣고 소송을 하고 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는 이제 보험 처리를 하고 자기는 쑥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뭐 80% 보통 80%들 얘기를 보통 하는데 80%죠. 예. 그럼 80%내 보증금의 80% 정도를 받고 나는 네. 그 집에서 나가도 된다.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대신 20%는 손해를 보는 거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낙찰되는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집이 경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세가보다 낮게 낙찰됐다든지 배당을 전세금을 다 못 받는지 그러면은 20% 정도는 이제 세입자가 감수해야 되는 몫인데. 그렇죠. 근데 다행히 높게 낙찰이 됐다든지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돌려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20%도 결국은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어. 다만 보증공사에서 보장해주는 게 80%라는 뜻이지 그 20%는 사항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낙찰을 누군가가 받아서 네, 내가 내 보증금이 내가 선순위라면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80%를 이제 허그에서 받고 그러니까 나머지 20%의 부분에서도 낙찰이 잘 되면 또 그렇죠.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 나는 손해를 안 보고 안 볼 수도 있고. 경매로 넘어가던 치더라도. 그렇죠. 근데 요즘처럼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지금은 손해를 어려울 수 보는 있고. 경우가 많죠. 예. 아무래도. 일단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게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강제 경매 즉 네. 내가 직접 반환 보증 그 전세금 반환 소송을 뭐 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허그에다 넘기는 게 보증금을 든 분들 사례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게 훨씬 편하죠. 아무래도 그냥 보험회사에다 전화 한 통해서 이렇게 처리합시다라고 해서 합의 보고 간단한 서류만 몇 개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바로 이사도 갈 수 있고. 그러면 그 허그에다 넘기려면은 네. 뭐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보증보험에 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 보증보험 가입이 돼 있어야죠. 그리고 전세 만기가 지났거나 예, 또는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보험 처리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내가 이 집에 꼭 있지 않아도 네. 내가 이 집에 임차에 관련된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법원에 가서 법원에 신청을 신청을 하면 해서. 등기부 등본에 기재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임차권 등기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험 처리하려면 허그에서 임차권 등기를 요구를 해요. 아. 예. 그럼 임차권 등기를 하는 방법은 법원에 가서 법원에 신청을 한다. 그거는 간단해요.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면은 뭐 비용은 몇십만 원 들지도 않고 한 2주에서 길면 한 달 정도면은 임차권 이거는 신청하면 100% 네. 나온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 요거는 거고. 예, 요거는 전세 만기만 지나면은 임차권 등기는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경매와 관련해서 종합으로 정리를 하면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피해자한테는 나은 방법일까요? 일단 경매를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거는 그 얘기하자는 이제 게 아니니까. 예, 한다는 게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당하는 경우에는 예. 사실 근데 당하고 나서는 사실 별로 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그러니까 경매를 당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하고 난 데는 이미 뭐 그때 이제 뭐 소유권 외양간 고치듯이 그 구속 조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경매를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사 들어갈 때부터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잘 받아놔야 돼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기본 이거 사실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이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이런 상황에서 전사기 같은 이런 깡통에서 이런 상황에서 네. 제일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은 전입 신고 하고 확정일자도 중요한데 문제는 그 시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전입 신고를 할 당시에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야 돼요. 은행 융자가 있거나 뭐 근저당 설정이 돼 있거나 압류가 돼 있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전입 신고를 해야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집에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 네. 그럼 내가 선순위 그 1순위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은행이 1순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경매가 됐을 때 은행이 돈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내가 돌려받는 그런 구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전세금이 보증금을 싸게 해준다고 해도 그건 절대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정 안 되면 보증금을 월세식으로 조금 걸고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대부분 전세를 들어갈 때는 1순위 근저당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잔금 때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걸 확인하고 잔금 치르시고 들어가셔야 되죠. 예,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 하듯이 보시는 게 아니라 네.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는지 뭐 압류가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내가 네. 내 보증금에 대해서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 중요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경매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져온 사례가 강서구 화곡동 이제 전세 사기 사례가 되는데요. 자, 이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보증금 2억 1,000이고
감정가가 2억 2천 조금 넘는 집이에요. 근데 네 번이 유찰이 돼서 지금 1억 4천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유찰이 되면 1억 1천까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내 보증금이 2억 1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집이 네. 그 절반 값이 1억 1천에 예를 들어 낙찰된 건 아니지만 낙찰된다고 쳤을 때 네. 1억이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내 보증금하고. 네. 그럼 이건 낙찰이 돼도 내가 1억이나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유명한 빌라예요, 이게. 왜 유명한가요? 소유자가 지금 그 화곡동 전세 사기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김용현 씨. 아, 예, 예. 네, 이 그 사람- 3인방이라고 하면 이제 김용현, 그다음에 죽은 김대성, 김대성 그다음에 씨, 그 그것도 세문여 세문여. 이렇게 요거 세 사람을 3인방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집에 이제 세입자가 들어있는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격이 지금 2억 2천짜리가 1억 4천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임차인 김모 씨가 등기부 등본상 가장 1순위예요. 일단은 선순위를 확보했고. 위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임차권 김모 씨가 돼 있죠. 예, 예, 2억 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는 거는 예, 대항력은 뭐냐면은 임차인이 전세 만기가 지났을 때 전세금을 100% 다 회수하지 않으면은 누가 됐든 집을 안 비워줘도 되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입 신고를 등기부가 깨끗할 때 전입 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있어요. 근데 이 임차인은 다행히 대출도 없고 깨끗한 상태에서 그래서 전세를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고.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많이 빠졌지만은 얼마에 낙찰이 되든 이 임차인은 법원에서 배당받는 금액이 자기 전세 보증금의 100% 전세 보증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낙찰자한테 추가로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안심을 하셔도 돼요. 그럼 1억 천에 낙찰이 되더라도 그 네. 낙찰을 받은 사람이 네. 나머지 나머지 1억 정도를 1억 정도를 네. 내줘야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다. 아니 소유권은 넘어가는데 집을 비워줄 수 있. 그렇죠. 비워준다. 그렇죠. 이 임차인은 나머지를 받기 전에는 집을 안 비워줘야 돼요. 돼요. 그러면은 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일단은 집주인이 나머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이 세입자 김 씨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그 집에 살 계속 수도 이 집에 있는 거예요. 사시면 돼요. 그 돈 돌려줄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일단은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네요. 근데 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대항력이 있기 때문인 거고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많은 없는 거예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전세금을 그냥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럼 선순위라 하더라도 선순위가 아닐 경우에구나.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가 아니면은 네. 은행이 먼저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날리겠죠. 전세 그러면은 이분 만약에 이 김 씨가 네. 선순위가 아니고 은행에 이어서 2순위였다. 그러면 여기서 1억 천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은행이 다 가져가는 거고. 가져간 나머지를 가기 때문에 지금 뭐 은행이 대출을 얼마를 설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금액이 뭐 1억 5천 정도 돼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그러면은 2억 천이나 되는 보증금을 대항력이 없을 경우에는 다 날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선순위인지 등기부등본을 한번 꼭 떼서 네.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등기부등본은 또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굳이 등기소 가실 필요도 없으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는 이 순간에라도 당장 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보시면 재밌는 게 요 같은 경우에 지금 임차인이 그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여기 보시면은 법원 임차 조사 내역에 그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똑같은 전입일자 확정일 전세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보증보험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증보험을 들어서 이 임차인 김 씨가 보증보험에 이거를 넘겼다는 얘기죠. 보험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사례가 앞서 우리 얘기했었던 것처럼 세입자가 피해자가 네. 허그한테 네. 이 어떤 권리를 넘긴 사례, 경매 그렇죠. 권리를 넘긴 사례다. 보험 처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낙찰이 되면 허그가 네. 일단 선순위인 이 세입자 김 씨한테 최대한 주고 네. 그 남는 부분을 이제 허그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만약에 1억 천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허그가 가져갈 건 없네요. 세입자 다 주고 나서. 허그는 어차피 지금 대리권을 행사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임차권에 대한 권리는 그 임차인한테 있는 것이고 네. 임차인이 만약에 지금 이제 이사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이 보험 처리를 이사를 나갔다 그러면 허그에서
전세금을 80% 정도 일단 돌려줬을 거고. 네, 돌려주고 나머지 이제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배당을 받으면은 다시 이제 김지혜 씨가 몫이 되는 거죠. 예, 낙찰이 되면 언제쯤 내가 내 보증금을 그러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그 돈을 받을 수 보통의 있는 경우에 이제 낙찰이 되고 나면은 보통 잔금은 한 달 정도 뒤에 잔금이 치러지거든요. 네. 낙찰자가. 그러고 배당 기일이 한 달 정도 다시 뒤에 이제 배당 기일이 잡혀요. 배당은 이제 낙찰자가 낸 그 낙찰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데 그때 임차인도 전세금을 배당받게 되는 거죠. 낙찰이 되고 나서 2달 뒤에 그렇죠. 이제 이를테면 나한테 해당되는 배당금을 받는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뭘 하면 됩니까, 세입자는? 그러니까 이제 2달 정도 뒤에 배당을 받으면은 당연히 2달 정도 뒤에 그 집을 이제 비워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사갈 집을 주변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이제 물색을 하고 계셔야죠. 예. 예.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제대로 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태라면 일단은 그 집에서 계속 일단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돼서 딴 데 월세라도 가게 된다. 네.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가셔야 네.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낙찰자가 과연 있을 것이냐. 왜냐면 낙찰을 싸게 받아도 결국 내가 세입자한테 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내가 남는 이익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제3자는 쳐다도 안 보죠. 음. 왜냐하면 입찰을 해도 어차피 2억 천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집 시세가 뭐 그 비슷하게.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도 아무런 시세 차익도 없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 제3자 입장에서 입찰을 안 하겠죠. 그러면은 계속 지금 이게 4번이나 유찰이 됐던 것도 사실 그런 이유인 거고.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결국은 이게 계속 유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 이게 굉장히 특이한 물건인데 제가 이게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예, 이것도 사실은 낯선 그런 이제 네네. 서류긴 한데 서울 여기 남부지방법원에서 한 매각 물건 명세서. 예. 예, 제일 밑에 비고란에 보시면은 네. 특별 매각 조건에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네.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이렇게 이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냐면은 네. 아까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 금액이 아무리 낮아도 2억 천원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택보증공사에서 내가 낙찰된 금액 말고 나머지는 포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2억 천보다 낮게 낙찰됐을 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낙찰자가 추가로 물어줘야 되는데 내가 물어달라고 안 할 테니 그 채권을 포기할 테니 제발 좀 낙찰 좀 받아달라. 입찰 좀 해달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낙찰을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2억 천짜리가 1억 천에 낙찰이 됐다. 어쨌든 네. 1억이 비는 거고 보증금하고 사이에. 네. 허그가 거기서 우리는 우리 채권을 포기하겠다 얘기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낙찰이 가능해진 거고. 네.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됐을 경우 80%만 받고 그냥 빠지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왜냐면 그 저 낙찰을 받은 사람은 채권을 일부 포기를 하게 그 되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세입자 입장에서 때는 20% 정도의 자기 보증금을 손해를 보고 네. 낙찰이 됐으니까 2달 뒤에는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 된다. 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 세입자 입장에서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수하고 네. 일단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버티게 되면은 혹시 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집에 그냥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자기가 손해 보기 싫다 그러면은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임차인이 이 물건을 낙찰 받으면 돼요. 아 내가 직접? 그렇죠. 임차인이 낙찰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확보하게. 그렇죠. 내가 소유권 확보하게 되는 그렇게 거죠. 해서 이거를 최대한 자기 전세금 이상으로 또는 전세금에 가깝게 팔면은 손해를 좀 더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지금 김 씨 같은 경우 네. 2억 천의 보증금이고 이게 감정가가 2억 2천이라는 감정가라는 거는 결국 이 집이 2억 2천 정도는 된다라고 법원에서 그렇죠.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는 걸 그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다면 이 집을 내가 낙찰을 받아서 뭐 이렇게 계속 유찰된다 그러면은 뭐 몇 천의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물론 그 돈은 뭐 내가 마련을 해두고 일부는 또 대출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나서 그냥 집값이 좀 정상화될 때까지 버틴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 대신에 좀 많이 묶이겠죠. 이 집에 오랫동안. 예.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낙찰받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20%의 보증금을 날리는 거를 감안을 하고 나가든가 네. 아니면은 내가 직접 낙찰을 받고 그 집에서 살든가 살면서 손해를 최소화시키든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간을 좀 길게 보고. 그럼 그러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피해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살던 집이 경매로 갑자기 들어가게 됐을 때 그 황망함이라든가 멘탈 붕괴와 같은 이런 심적인 어떤 동요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건데 좀 냉정하게 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경매를 뭐 갑자기 당하게 되든 또는 알고 당하게 되든 이렇게 쓸 경우 세입자분들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살던 집이 경매 들어왔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제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대부분 경매가 들어가면은 실제 집주인이 바뀌기까지 거의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막 우왕좌왕 너무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좀 더 차분하게 법원 절차에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경매가 들어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는데 대부분 비전문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카더라 하는 말에 너무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또.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없는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요즘은 이제 뭐 공짜로 이런 상담을 해주는 데도 많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법률 구조공단이나 이런데 그냥 돈을 별도의 상담료를 지불하지도 않고 상담 받을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전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후 이제 절차라든지 대응 요령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거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경매가 들어가도 계속 그 집에 살 수는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좀 더 이성적으로 차분히 대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구태의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하늘이 물어도 손할 구멍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결국은 내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 전세사기 그렇죠.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돈만 잃는 게 아니라 건강까지 잃으면 그만큼 더 큰 피해가 없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 잘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머치 부동산 이 전세 사기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